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청문회 전국을 앞두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제자 논문의 오타까지 그대로 옮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주진우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복사 붙이기 하면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복사집 사장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댓글에 달릴 정도예요. 교육부 장관은 연구윤리를 엄격히 지키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교육부 장관만큼은 논문 표절이 단 한 건, 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거고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서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줄줄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좀 방어가 더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는 과정을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자꾸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일단 후보자 측의 이야기는 이 논문 표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일단 두 가지 좀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대시잖아요. 공대이기 때문에 공학 논문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카피율 갖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또 공학 논문의 경우에는 방법론이 똑같을 경우에 이런 방법론 부분에 있어서 좀 겹치는 부분이 본인이 똑같은 저자일 경우 그런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를 좀 봐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7대 인사 기준을 이야기할 때 논문 표절과 관련돼서는 2007년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2007년이 기준이 됐던 이유가 2005년, 6년 넘어갈 때 그 황우석 씨의 그 논문 조작 사건이 좀 크게 사회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김병준 당시 참여정부 교육부 총리, 그때도 이제 교육부 장관이었죠. 교육부 총리도 논문 표절로 낙마를 하면서 학계에서 이 논문과 관련된 윤리 규정에 대한 강화 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 이전의 표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전에 좀 악습 같은 것이 있었음을 양해해달라는 게 있고, 근데 문제는 후보자가 2007년 이후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당내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청문회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게 당내 기류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종류와 당시 논문을 작성할 당시의 상황, 그 특수성들을 좀 고려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다른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지 않습니까?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서 자녀 유학 문제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좀 비판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를 홀로 유학하면서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초중등교육법 위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숙 후보자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초중등교육법을 어겼다면은 그것은 결격 사유가 맞죠. 그리고 자녀 유학 문제를 떠나서 이 논문 표절 하나만으로도 이진숙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표절했는데 그것도 그냥 논문 표절도 아니고 자신의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고, 그 제자의 그냥 논문도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을 베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표절을 심하겠냐면 오타마저 똑같이 베껴서 한글로 정도라고 써야 될 것이 영문자판으로 타이핑을 쳐서 WJD 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퇴가 맞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2014년에 가천대 석사 논문이 표절 논란이 제기되니까 본인이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죠.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 표절에 관대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문을 받게 될 겁니다. 조속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14일 청문회를 앞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관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을 마치 어떤 자신의 집사처럼 부렸다는 의혹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좌진의 지금 주장일 뿐이라고 지금 후보자 측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적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건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아마도 그 관계자 주변 사람들의 추가적인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지금 강선우 의원 보좌진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비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회 보좌진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국회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교체되는 방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말
갑질을 해서 교체가 많이 되는 곳도 있고 정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교체가 많이 되는 방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속했던 방이 교체가 상당히 많았는데 거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체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 관계자들 아니면 보좌진들 이런 사람들의 추가적 증언에 따라서 이 강선호 후보자의 문제는 전 해결될 수 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느냐에 따라 어떤 증언을 해주느냐에 따라 기류가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좌진 교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셔서 그러니까 강선호 후보자의 지난 5년간 그 의원실 보좌진이 46번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이는데 이게 뭐 업무의 강도가 높아설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회의원 1명당 입법보좌진이 9명입니다. 4급부터 9급까지. 그러면 5년간 46번을 교체했으면요. 본인의 보좌진의 평균 근무 기간이 만 1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만큼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은 강선우 의원은 본인의 보좌진을 그만큼 믿지 못하고 팀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는 분이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강선우 의원이 공무원 신분인 본인의 입법 보좌진에게 사적인 그 살림을 수발들도록 했다는 그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뭐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 심지어 변기 수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런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그 보좌진 출신이 지금 시점에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소수 정당 중에 진보당에서 이른바 생활비서라고 하는 좀 기묘한 제도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보당의 어느 유력 정치인에게 이른바 여성 생활비서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수발을 들게 했고 그랬는데 그 생활비서에 대해서 성폭력이 있었고 진보당 내에서는 이것을 쉬쉬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이 말 자체로만 들어봐도 굉장히 전근대적인 제도처럼 들리는데 민주당은 국민적인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과연 공무원 신분인 국회 입법보좌진을 일종의 생활비서처럼 부리는 것을 용인해도 좋은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기용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인사 철학인가? 국민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한 언론을 통해서 폭로한 얘기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는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진숙 위원장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하고 때로는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국무회의에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근거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13조 1항에는요,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통위법 6조 2항에 가면은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관행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한 법률상의 권한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상의 어떤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침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을 감독할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못 나오게 하면 그 법률에 규정한 취지는 몰각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돼요. 사실은 전형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마저 있다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제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본인의 말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에 안 맞아서 못하는 것이 있으면 차라리 법률을 고치든가 대통령실에서 법률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참석 원칙을 규정한 대통령령과 법률에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방통위원장은 이 옵저버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처분을 내린 이유는 이준석 위원장이 그 국무회의, 비공개 국무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서 밖에다가 외부에다 발설하는 문제들, 그리고 자꾸 SNS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발언들을 올리고, 과거에 사실 방통위원장 시절에도 직무 정지됐긴 합니다만 그 당시 뭐 유튜브 같은 데 출연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감사원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꾸 이렇게 비공개 회의의 내용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향후에 뭐 본인이 정말 선출직에 나가기 위한 그런 과거에 뭔가 그 행위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자꾸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이 방통위원장 문제가 뭔가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이런 그 위원장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도 본인이 끝난 다음에는 좀 임기를 맞추는 방통위원장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처럼 저는 이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이런 방통위원장 같은 자리가 중립성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리를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사실 임기를 맞추지 않았던 것인데, 늘 이렇게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거에 대한 손을 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라면서 여당의 사퇴 요구는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원장이 처한 상황을 놓고 지난 정부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당시에 3년 임기를 정확하게 다 채웠죠. 그리고 민주당은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임기 수호를 위해서 전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니까 감사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표적감사라고 굉장히 성토에 맞지 않았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그때와 180도 달라져서 공수교대가 된 채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임기를 마쳤듯이 이진숙 위원장도 법률이 정한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것이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의 행정 각부로 두지 않고 일종의 독립기구처럼 만들어서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게 한 취지에도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 이진숙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어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장관급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하고 공직선거법 선거 때 뭔가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을 했다면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뭔가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라고 한 것은 뭔가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압력이나 뭐 탄압이라기보다는 원론적으로 당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보고요. 빠른 수사가 이어져서 정말 이준숙 위원장이 정말 잘못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준숙 위원장이 주장하는 대로 그런 그 법을 위반한 행위는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빨리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자체가 이진숙 위원장이 내년 대구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낭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데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그만두고 나온다면 법률이 보장한 임기를 끝까지 충실하게 다 해야겠다는 이진숙 위원장이 비치고 있는 입장과는 사뭇 모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 정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를 했는데, 사실은 방송 3법에 대해서 소관위원회인 방통위의 안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것은 자기 정치가 아닙니다. 국가 정책과 관련되고 법률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 정치라고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핀트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수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 방통위의 안을 아직까지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지금에 와서 갑자기 방통위 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갖고 지금 대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구시장 출마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사실 정권이 들어섰을 때 야당 인사를 뭔가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나올 때마다 본인을 좀 탄압받는 이미지로 해서 좀 문제를 점점 일으켜서 인지도를 높이는 이런 사례가 뭐 저희 진영에서도 있었고 보수 진영에서도 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근데 이준숙 위원장이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를 해서 대구시장을 출마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될
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의 사퇴 이후 공석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가능성 차원에서 본인이 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출마를 접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하는 행위들은 그걸 목적을 갖고 하는 걸로 보여진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윤 위원장은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예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당을 다시 열고 다시 닫고 다시 여는 정도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지도부가 다 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우리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칼도 당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지도부에 권성동, 권영세 의원 나가시라라고 해석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또 그 이유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내려놓은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윤희숙 위원장이 이 자리를 받아서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다소 좀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은요. 예. 국민이 출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애써 답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 아래에 6번부터 10번까지 시험 문제 푸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써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만들어서 답을 쓴 6번부터 10번까지를 국민들께서 채점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반년간 민심과 현저히 거리가 있는 잘못된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반성하고 돌아 나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노선을 주도한 분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주도한 분들처럼 사람을 잘못 뽑은 것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당원에게 권리와 주권을 어떻게 되찾아 줄 것인지가 다섯 번째예요. 그런데 방금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이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번 문제는 어떻게든 건너뛰고 답을 안 쓰겠다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이제 막 혁신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제가 단정을 하진 않겠지만은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은 국민이 출제한 문제는 답을 안 쓰고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풀겠다는 자세로는 절대 혁신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습을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안철수 혁신위 경우도 전권이 없는 혁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희숙 혁신위의 경우에도 전권은 부여되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권한을 일단 부여해야 하고 그리고 혁신을 이끄는 그 정치인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윤희숙 이번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직전에 있었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현역 의원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다선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에 지금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언더 찐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을 사실상 인적 쇄신 대상으로 설정했지만 그걸 추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 예측들이 많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전략적 측면은 있습니다. 저는 칼을 휘두를 권한이 없다라고 말한 거는 사실 칼을 휘두르겠다고 말해버리면 그 인적의 쇄신의 대상들이 바로 준비를 하거든요. 저는 안철수 의원의 전략적 미스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메스를 대겠다고 하니까 메스를 댈 대상들이 너무 방어적으로 나와서 그걸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이 정말 전략적으로 이 발언을 한 것인지 정말 인적 쇄신을 할 의지가 있는지는 혁신의 결과물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상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또 모습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여론을 만들어갈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당 내홍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요. 이 여당의 대야 공세도 본격화되는 양상이어서 굉장히 지금 사면 초과인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야권 인사들이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왔고 지금 민주당은 내란 특별법 등을 발의해서 야당을 몰아붙이는 모양새인데 이른바 적폐청산 두 번째 시즌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요. 상대 당을 말살하고 보겠다는 법안들을 반복해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4일에 박홍근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은 다음 선거
보궐선거를 제외한 가장 먼저 돌아오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즉 공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류의 법안으로 해석이 돼요. 자, 엊그제도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의원 109명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조치 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발의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법안들은 모두 다 위헌적인 법률로 잘못된 것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 법률들을 실제로 제정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률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여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야당을 살려줘야 되고 세워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그런 법률들이 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변화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이 야당의 편이 돼서 그 악법들을 막아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을 뭐 거의 사실상 말살하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렇죠. 아니죠.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당당한 분들은 전혀 이런 거에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의원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고 조경태 의원도 최근에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협조를 해줄 건 협조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은 이 내란이나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당하게 뭔가 빨리 이거를 털어내기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비상계엄과는 연관이 없는 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을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협치해 나갈 의지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